자, BD는 원의 지름이고, 그 다음에 ABCD는 내접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색칠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내접사각형 성질이나 뭐 원주각 성질을 좀 적절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좀 눈에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죠? 원의 지름을 통과하네요? 그럼 이 각도는 몇 도죠? 네, 90도죠. 지름의 양끝점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은 90도. 그럼 여기는 50도.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각지는 105도. 그럼 내접사각형의 성질에 따라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각은 75도가 남죠. 그럼 여기 외곽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105도 해도 되고, 아니면 외접사각형의 성질을 보면 이 한 내각 크기는 바라보는 대각의 외곽 크기랑 서로 같다. 그래서 105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오각형 ABCDE는 원 O에 내접하고 각 BAE는 84도, CDE는 140도,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X는 중심각인데 어디 호를 끼고 있냐면 호 BC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에요. 그럼 당연히 호 BC를 끼고 있는 원주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럼 호 BC가 원의 한 점으로 모여야 되는데 B는 A로 모이죠. 그럼 C가 A로 모여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C가 지금 D로 모이죠. 그럼 B가 D로 모여주면 됩니다. 아무데나 한 군데로 모여봅시다. 그럼 B를 여기 D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원주각을 만든다 칩시다. 근데 저절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 내부에 이렇게 보조선을 걷더니 내접사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럼 내접사각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니까 여기 있는 각이 84면 여기 있는 각은 96도가 돼요. 여기를 말하죠. 140 위쪽 각. 그럼 요 아래 있는 각은 140-96이니까 54도, 44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44도? 그럼 여기에 2배 값이겠죠. 중심각은 88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 위에 있는 점 T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APT 크기가 75라는 얘기는 이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75도라는 뜻은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그러니까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원의 한 점으로 모아야 되는데 A가 지금 B로 모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B도 A 쪽으로 이렇게 모아줘야 되지, T 쪽으로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여기 중심을 지나는 원주각인 90도가 발생하죠. 숫자 쓸까요? 90도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파란색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크기는 75도로 서로 같아지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이 모이는 원주각 크기랑 서로 같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각이 나타나죠. 이 각은 15도. 자, 그리고는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될 듯해요. 여기가 15도, 여기는 75도.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각을 x라고 둔다면 x랑 15를 더한 게 75도죠. 외곽의 크기에 따라. 따라서 x는 60도가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두 현 AB와 CD의 교점이고 호 AC의 길이는 원의 둘레 길이의 6분의 1이며 호 AC랑 호 BD가 1대 2이고 APC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호 AC 여기 길이가 전체 원둘레 6분의 1이래요. 그럼 호 AC를 끼고 있는 원주각도 전체 원주각의 6분의 1이겠죠. 얘도 이렇게 약간 보조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보조선. C가 D로 모였기 때문에 선생님 혹시 이걸 A를 D에 긋지 말고 혹시 C를 B에다 그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어쨌든 이쪽 원주각과 이쪽 원주각 크기는 서로 같을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긋기 좀 편한 쪽으로 이렇게 그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각이 좁으니까 뭐랄까 좀 각 표현하기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그림이 이쪽에다 그냥 걷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가게 크기도 전체 원주각 180도의 6분의 1이겠죠. 그래서 30도가 만들어져요. 이해되시죠? 네, 30도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호 AC랑 BD, 이번엔 BD가 여기에요. 그 비율이 1대이면 호의 길이의 원주각 크기도 정비례하겠죠. 그럼 호 BD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여기일 거예요. 그림이 왜 이래? 여기일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대2면 원주각도 1대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30도니까 그건 2배, 60도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안에서 다시 뭐가 만들어지냐면 네,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60도, 여기 30도. 따라서 여기는 외곽 크기에 따라 90도가 된다가 되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오각형 ABCDE는 원 O에 내접하고 각 BOC는 40도일 때 각 A와 각 D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여기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아까랑 조금 비슷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각 A 크기를 그냥 X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중심각 40도를 써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그럼 호 BC를 바라보는 중심각이 40이면 호 BC를 바라보는 원주각은 20도가 될 테고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각 A랑 각 D를 더하라는 얘기는 각 X랑 각 Y랑 20도를 더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각 X랑 각 Y를 더하면 몇 도인가요? 180이죠. 이거 내접사각형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을 더하면 내접사각형 성질에 따라 180이 된다. 그러다 20을 더했네요. 200도가 정답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에 점 A에 접하는 선분 AT와 지름 BC의 연장선 P에서 만나고 각도 32도, 여기는 X 크기를 구하시오. 이것도 느낌이 좀 빠르게 와야 돼요. 이거. 왜 얘가 원의 중심을 통과하지? 아, 양 끝점을 이어서 90도를 일단 만들고 보라는 뜻인가?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는 이 각은 얘네들이 합쳐서 90이 돼야 되니까 58도. 됐죠? 그런 다음에 접선이 나왔잖아요. 이해를 해야죠. 접선이 나왔으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모이는 원주각과 같다. 아, 이 각도가 32도가 되네? 또 외곽성질이죠. x 더하기 32는 58. 따라서 x는 26. 이렇게 됩니다. 중3 때 배우는 통계는 중1 때 통계 배우셨죠? 네, 어디까지 했었냐고 우리가? 아, 삼포도. 여기는 딱히 질문할 게 없나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럼 삼포도 마찬가지로 딱히 대단할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파트라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삼포도는 삼포도 자꾸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고 싶은 막 충동이 느껴지는데 참도록 할게요. 삼포 흩어진 도 정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량이 내가 수집한 자료를 숫자로 표현했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하냐는 거죠. 누굴 기준한다고 했죠? 평균을 기준으로. 이 말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보통은 삼포도라고 하고 삼포도의 종류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산, 하나는 표준 편차. 근데 걔네를 계산하려면 편차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선생님 하나도 설명 안 했었나요?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이 편차까지 설명했나요? 네. 그럼 편차는 그거죠. 내가 수집한 자료, 혹시 여러분 수학 점수를 만약에 별량으로 내가 잡았다면 내 수학 점수에서 우리 반 평균을 뺀 값, 그게 편차입니다.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죠. 이유는
평균이니까. 평균에서 분명히 떨어진 점수만큼 어딘가 다른 학생은 그 점수만큼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모든 학생의 평균이 70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평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으며 편차가 양수이면 당연히 별량이 큰 거겠죠. 별량만 해서 평균이 양수가 됐다는 뜻은 별량이 크다는 뜻이고 편차가 음수가 되면 오히려 별량이 평균보다 작아진다라는 너무 뻔한 얘기들 여기서 하고 있고요. 자, 분산 표준 편차로 이제 가겠습니다. 분산은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표값이라는 걸 처음에 배웠잖아요. 대표값 종류는 세 종류가 있고, 그게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은 평균 위주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대표값이 뭐냐면, 사실 그냥 말 그 단어 뜻 그대로 대표하는 값이잖아요. 여러분 수학 점수 30명의 점수를 다 선생님 조사를 했어. 그럼 선생님한테는 그 30명의 숫자가 다 낱개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통계 자료라는 게 뭔가 이거를 잘 정리해서 다른데 예측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데 너무 너저분하게 30개 점수가 나와 있으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면 통계 자료를 쓰기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쓰는 과정 안에 이 30명의 점수를 개인이 아닌 한 반, 3학년 몇 반이라는 그 한 반의 기준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3학년 이 한 반에 대표, 여러분이 만약 3학년 1반이라면 3학년 1반의 대표 점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3학년 1반을 대표하는 점수. 그게 아까 말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통해서 대표값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료의 대표값을 구한다는 게 나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반 평균이 70인데 그 평균 70에 학생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점수를 물어봤더니 누구는 65. 그럼 65 마이너스 70 하면 이 친구의 편차는 마이너스 5. 뒤에 있는 친구는 그럼 80이요. 그럼 80 마이너스 70, 이 친구의 편차는 플러스 10. 그럼 편차도 총 30개가 나오겠죠. 물론 다 합치면 0입니다. 그러니까 편차 30개를 쭉 또선생님이 받아든 거예요. 근데 이 편차 30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30개의 점수가, 30개의 자료가 있을 텐데 이것도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이것도 약간 통계 자료를 써먹기 위해서 이 편차의 대표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편차도 제각각이잖아. 근데 이 편차의 대표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표값 중에 제일 만만한 게 평균이라 편차의 평균을 구해서 편차들의 대표값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이 편차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여기 아까 말한 너 편차 얼마야? 저 마이너스예요. 너는 플러스 10이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플러스 얼마야? 와, 편차가 막 30개가 있어. 이 편차 30개의 평균을 구해. 그럼 얼마예요? 당연히 0이에요. 0. 아까 지나갔던 거.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면 편차의 총합을 인원수로 나눠야죠. 근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반의 편차의 평균이나 옆에 있는 반의 편차의 평균이나 똑같죠. 다 0이니까. 통계 자료로 큰 의미가 없고 심한 경우는 수학이 아니고 영어. 야, 니 영어 점수 우리 반 평균 몇 점인데 우리 반 평균이 영어 점수가 65점이야. 야, 편차 몇 명이야? 편차 얼마야? 쭉 30명 또 물어봤어. 그럼 영어 점수의 편차의 평균도 결론은 0이 돼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반이 다르든 과목이 다르든 심한 경우는 뭐 점수가 아니고 몸무게, 뭐 공부하는 시간 여러 가지 다 조사해 봤더니 항상 편차의 총합이 0이다 보니까 편차의 평균이 0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이게 편차의 대표값을 잡고 싶은데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네. 어떻게 하지? 0 안 만들면 되긴 아닌가? 어쨌든 편차의 총합이 0이라는 이 단점을 극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편차들을 제곱시켜버린 거예요. 분명히 저기 양만큼 음이 있거든. 그걸 더하다 보니까 0이 된 거라 음이 안 나오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차들을 다 제곱시켜요. 그래서 그 편차의 제곱에 다 더한 값을 인원수로 나눈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걸 두 글자로 분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계산법은 말 그대로예요. 편차의 제곱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편차의 제곱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수학 점수를 본다면 총 30개가 있잖아. 그럼 편차의 제곱에 30개를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인원수 30명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 값이
자료가 흩어진 기준을 평균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인 분산이라는 산포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다시 그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루트 씌우겠다는 얘기예요.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근데 표준 편차는 그러면 아니 분산만 구하면 되지 굳이 그러면 같은 값처럼 보이잖아요. 구한 값에 루트만 씌우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차이가. 근데 굳이 그러면 표준 편차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대학을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지금 선생님 설명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왜 굳이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까지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원래 산포는 제곱하기 전에가 산포였겠죠. 내가 구하려던 흩어진 정도는 제곱하기 전인데 분산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 편차를 제곱시켰기 때문에 산포가 많이 더 흩어져 있는 정도가 돼요. 그 값을 내가 원하는 값에 많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곱의 역연산인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중학교과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값은 산포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한 설명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을 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이 일단 시작이 중요해요. 1번 평균부터 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 분산이라 편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편차를 구하려면 내 점수는 좀 있을 거거든. 그럼 우리만 평균이 필요하잖아.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편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별량값이 준비되어 있으나 보통 평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인 편차를 구하고 그걸 다시 제곱시키고 그걸 다 더한 다음에 인원수로 나눴더니 분산이 나오고 그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사실은 분산과 표준 편차를 따로따로 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고 표준 편차는 단위를 쓴다. 단위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루트 씌워서 값을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값에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지만 실제 목적은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굳이 표준 편차 구하는 겁니까? 단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중간급 때는. 자, 그렇다면 뭐 1번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초반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 표를 보고 x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아, 분산 구하라는 뜻이구나. 근데 x를 먼저 구하라는데 x가 뭐지? 버스 A, B, C, D, E의 버스의 편차값을 계산을 했죠. 근데 x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라고 그랬죠? 편차의 총합은 0이죠. 따라서 x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2인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셔. 일단 분산부터 먼저 갑시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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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총 5개네요. 이렇게. 그럼 5분의 25 여기 25 더하기 일단 써볼까요? 25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9 합치면 10이고요. 여기 합치면 5가 되고 합치면 30이죠. 그래서 40 약분하면 8 네, 분산이 8이네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8 2 루트 2가 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자, 산포도와 자료의 분포 상태. 산포도는 아까 말한 분산 표준 편차처럼 평균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다 라는 뜻은 별량들이 평균 가까이에 모여 있다. 왜? 분산 표준 편차는 평균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인데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뜻은 당연히 평균 기준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 말할 수 있고 분산 표준 편차가 크다는 뜻은 자료가 평균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다. 우리 반 수학 평균이 70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반의 수학 평균도 70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 반은 애들이 점수 분포가 70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점을 봤을 때 점이 위에 있으면 70보다 큰 점수고 점이 아래에 있으면 70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반은 저런 분포 상태를 가졌는데 옆에 있는 반은 분포 상태가 막 이래요. 그럼 두 반에 대한 어떤 이해를 본다면 우리 반은 평균 70으로 애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엄청나게 고득점이 많거나 엄청나게 저득점이 많지는 않지만 평균에 많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태라면 옆에 있는 반은 똑같이 평균은 70이라 두 반 중에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평균이 같기 때문에 누가 좀 더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이쪽 반의 특징은 고득점도 여러 명 보이고 저득점도 여러 명 보이는 거예요. 평균도 여러 명 보이고 평균 근처에 있는 애들도 이러다 보니 좀 자료가 평균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이쪽 왼쪽이 3포가 작다라고 말하고 오른쪽은 3포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쪽은 숫자가 좀 작게 나오고 이쪽 숫자가 좀 크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료가 좀 더 고르다. 얘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럼 이게 수학 수업처럼 이해도를 기반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 본다면 두 반 중에 누가 더 수업하기 편한 반이죠? 이제 왼쪽에 있는 반이 좀 더 편하겠죠. 여기는 대략 한 70, 평균 한 70 정도 수준에 맞춰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시고 수업을 해주시면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애들이 딱 자기 수준에 맞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근데 이 반은 평균이 70이라 70에 맞춰놓고 수업을 하다 보면 요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꽤 수업이 만족스러운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수업이 너무 쉬운 거예요. 다 아는 것만 설명하고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 반은 상황상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수학처럼 아까 말한 이해도가 좀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과목들은 그래서 수준별 수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수업하다 보면 수업이 굉장히 붕 뜨거든요. 몇몇은 그냥 밑에 뭐 자기 혼자 뭐 쓰고 있고 뭐 하나 봤더니 다른 문제집 풀고 있고 또 몇몇은 뒤에서 막 졸고 있고 너 임마 왜 졸아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몇몇만 초롱초롱.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수준별로 나눠두면 그만큼 애들이 집중도가 좋아진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게 조금 뭐랄까요. 수업을 대충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상 이 정도 난이도의 교재에서는 선생님 크게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통계가 더더군다나 좀 쉽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푸시고 계산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통계 파트가 시험에 들어가잖아? 시험 범위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단어는 쉬운데 다른 단어 상대적으로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쉬운데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거든. 숫자 써가고 지금이야 요 정도지만 이거 뭐 분산 계산하려다 보면 나중에 숫자 일일이 다 빼고 더하고 제곱시키고 그러다 보면 계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평소에 계산 실수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점수를 다 깎아먹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 단어는. 산점도라는 통계 마지막 파트인데 산점도는 뭐냐면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순서상 형태로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한 그림이 산점도예요.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산점도라고 부르긴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두 별량 사이, 두 별량 여기서는 약간 X축, Y축처럼 써져 있는데 두 개의 별량이에요.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순서상 그 X값, 이 Y값을 짝지어서 점을 찍다 보니까 그 점이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여러 개의 형태가 어떤 도형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그림을 우리는 산점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철 온도와 그 다음에 전기세 뭐 이런 느낌을 본다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세는 별로 안 쓰이겠죠. 근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세는 많이 쓰이겠지. 그럼 약간의 분포 상태가 약간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분포 상태가? 어떤 집집마다 온도 대비 전기세를 봤더니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집은 온도가 높은데 실제로 이런 집들은
온도는 매우 높은 지금 상황인데 실제로 전기세는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에어컨이나 이런 전혀 그 냉방 기구를 잘 안 쓰시는 분 집도 계시잖아. 아니면 집이 통풍이 잘 돼서 바람이 좀 잘 부는 집. 아니면 이런 집들은 상대적으로 온도는 별로 안 높은데 집안에 어떤 보온이라든지 냉방 시설이 약간 좀 애매해서 쓰다 보니까 온도 대비 전기세를 너무 많이 나오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 대비 전기세가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 이런 그림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그림은 이런 것도 있겠죠. 온도와 그 다음에 온도 말고 몸무게. 아니에요. 몸무게. 이건 느끼게 여러분이 뭐냐면 약간 온도 높아지면 전기세가 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처럼 보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를 상관관계, 온도와 전기세 관계, 그래서 서로 관계를 상관관계라 부르는데 이 관계는 기울기가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정비라는 것도 느낌이죠. 그럼 음의 상관관계 느꼈지? 음의 상관관계는 반대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런 게 음의 상관관계예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삶에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게 뭐 있을까요? 적당한 예. 뭘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 하나는 많은데 하나는 작은 거. 뭐 있어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 해도 돼요. 온도랑 난방비.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난방을 해? 니네 집은 막 지금 바깥에 온도가 막 35도 이런데 집에서 막 보일러 틀어? 아니 근데 샤워 때문에 보일러 틀긴 하겠지만 안 틀진 않잖아. 뭐 집에서 뭐 찬물로 완전히 샤워하나 이러진 않으니까 일정 이상의 보일러는 쓰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면 난방비는 좀 작아지겠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난방비는 올라가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분포 상태를 가질 테고 지금처럼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얘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산점도를 분석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이상 이하, x값 이상 이하, y값 이상 이하, 위아래로 긋고 x, y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같은 거고 이쪽은 아무래도 x보다 y가 큰 방향이고 이쪽은 x가 y보다 큰 방향이고 그렇게 알았던 뭐 아까 이런 거 있죠. 이런 위치는 온도가 전기세보다 큰 위치인 거고 이런 데는 온도가 전기세보다 작은 위치인 거고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저런 선을 보통 기준하는 거고. 근데 상관관계도 있는 게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지만 어떤 도시는 온도와 전기세 분포가 이렇게 나타났어. 집중적으로. 근데 다른 도시는 똑같이 온도와 전기세. 여기는 아산 지역, 여기는 천안 지역이라고 봤을 때 아산 지역은 이번 달 온도와 전기세 분포 상태가 이랬었어요. 근데 천안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둘 다 양의 상관관계처럼 보이죠? 근데 이쪽이 좀 더 많이 밀집돼 있고 이쪽 좀 약간 좀 더 흩어져 있는 정도라 얘를 강한 양의 상관관계, 얘를 약한 양의 상관관계, 좀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는 문제 풀다 보면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마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에이, 뭐 엄청 쉽네. 그리고 1번 같은 거. 다음에 산점도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양의 상관관계인 것, 기역. 그 다음에 리을. 음의 상관관계인 것,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것, 디귿, 미음.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 그럼 기역, 리을 중에 리을이 좀 더 강해 보이고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은 뭐예요? 가장 뚜렷한 거는 아까 음의 상관관계죠. 음 중에서 좀 더 뚜렷해 보이는 거는 미음이 좀 더 뚜렷해 보이죠.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 상관관계 없는 것 이런 거죠 뭐. 4번이나 니은이나 비읍 같은 거. 니은은 뭐 커진다더라도 이쪽이 값이 크게 변화 없어 보이고 이쪽도 뭐 둥글게 딱히 뭐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는 저렇게 니은과 리을, 비읍 같은 거는 보통 상관관계가 딱히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말했잖아요.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거라고.
다음에 상관관계 양이면 양, 음이면 없으면 없다를 쓴다. 1번. 도시의 인구수와 학교수. 이건 양이에요? 음이에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도시의 인구수와 학교수. 양이지 않을까요? 인구수가 많으면 당연히 학교도 좀 많지. 인구수는 엄청 많아. 근데 학교 하나야. 어떻게 할 거야? 딴 애들 학교 못 다녀 그러면? 집에서 홈스쿨 해야 되나? 출생한 달과 성적. 이 관계가 있어요, 이거? 이건 관계 없다죠. 해발 고도와 기온. 높이가 올라가면 온도는 떨어지죠. 그렇지? 이게 음이죠. 운동량과 심장 박동수. 양. 운동량이 커지면 심장 박동수가 왜 그러냐? 운동 막 격하게 하면 심장이 빨빨 되잖아. 아니야?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판매량. 물건 가격이 비싸. 판매량은 작아지지. 음이죠, 이거는. 그래서 왜 명품 같은 거 그렇잖아. 엄청 비싸. 하나에 막 5천만 원씩 해. 잘 안 사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근데 싸.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야, 어디 중국집이 직접 가면 3천 원밖에 안 받는데 막 친구들 다 몰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면 그만큼 판매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다익선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워낙 쉬운, 누가 봐도 봐봐. 한 번 더 연습하자라는 거 보통 그나마 단원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인데 네가 봐도 이게 어려워 보이니? 뭐 설명 꼭 해줘야 될 만큼 알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쉬운 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내내 배운 단원 중에 제일 쉽다고 봐도 중3을 넘어서 중 1, 2, 3 중에 배운 단원 중에 제일 쉬운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하면서 고등학교도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만 나왔다가 고등학교 때는 그럼 고등학교 때는 통계를 안 배우니까 배웁니다. 그럼 어디를 배우나요? 이 앞에 거를 배워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배우는 거.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또 더 고등학교 교과에 맞도록 더 힘든 교과, 좀 더 다른 것들 껴넣죠. 그래서 뭐 분포 상태라든지 확률 분포 같은 거 이제 다 이런 분포가 아니고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워서 뭐 이항 분포, 정규 분포, 그 다음에 모비율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교과를 붙여 배우는 것 뿐이지 여기를 따로 배우진 않아요. 뭐 상관관계를 따로 배우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중학교 때 잠깐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단원이라 비교적 단순합니다. 과제는요, 여기까지 일단 하시는 걸로 하고, 테스트는, 좀 4시 반에 오셔서 7시 반에 가시는 거니까 평소처럼 6시 한 55분 정도 되면, 그 전에 잠깐 오셨다가 55분 정도 되면 테스트 일단 천천히 시작 준비하시고, 그 전까지 시간이 꽤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여기 원주각 파트만, 딴 데보다는 오늘 시험 봐야 되는 원주각 파트 해설지를 드릴 테니까, 해설지 보시고 잠깐 채점부터 먼저 하시고 고치시고 고쳐지다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고쳤는데 좀